어서 들어오시고요. 잠깐만, 누구야? 누가? 아, 이거 오미자차. 모라정이님 감사합니다. 뭐? 망치 오빠라고 부를 뻔? 야! 해보자는 거야? 우리 노래를 들어도 눈물이 나질 않고 네 소식을 들어도 미소가 흘러나오죠. 안녕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근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되는 거 망가지. 에리어스님 감사하고요. 셀링님 감사합니다. 전주 좋은 친구님도 감사하고요. 오늘 덥다고요? 나는 발이 너무 시린데? 좀 더워요? 꾸꾸꾸꾸님도 감사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모두 지워버린 내가 너무 미울 거야. 그래 정말 내가 약속 모두 어긴 거야. 그러니 용서를 빌어. 나도 이런 내가 싫어. 널 잊어버린 기억마저 잊었어.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마치 사랑한 적이 없는 듯이. 보통 말이네요 어느새. 밖에 더워요? 그래, 나 아까 밖에 나갔다 왔는데? 시간 엄수하라고 막 협박 문자 보낸 거 봐. 아이, 내가 오줌에 마려워갖고 그랬지! G.O.D. 가디바이즘? 예, 감사합니다. 강아지 잘 봐줘님 감사하고요. 예, 사탕114님도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오늘 방송 1분밖에 안 늦었는데 그냥 방송 시간 엄수 안 한다고 막 협박질이고. 아유, 내가 진짜 드럽고 치사해 갖고 내가 진짜 확 방송을 접어버릴까 보다. 그냥 나한테 시킴질하지 말라 그랬지. 자, 밖은 덥고 밖도 덥고 실내도 더워요? 왜 나만 이렇게 추워 그럼? 나는 발이 너무 시려. 발이 쪼개질 것처럼 추워. 조기 경보기님 팬클럽까지 감사하고요. 아싸리가 올레님도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냐? 가만 있어 보자. 너무 예쁘다 네 눈. 아이씨, 가만 있어 보자. 아, 007 빵이요님, 빈진호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508 고지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듣는 편지에 듣는 편지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딩구리 양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부터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 못 불러드려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꾸 보다 보면 망치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해주신님 감사합니다. 오리나무님 감사드리고요. 네, 가끔씩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에서 망치부인님 오늘 뭐 눈부시게 이쁘세요 뭐 이러면 우리 동생이 막 화내요. 예, 우리 동생이 막 문자로 도대체 시청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뭐 약을 먹이는 거냐 이러면서 막 항의 전화가 옵니다. 네, 또 우리 딸내미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시는 걸 보면 이러고 웃어요. 예, 어디서 요즘에 그 메르켈 총리의 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맨날 그래. 예, 요즘에 말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 딸내미를 깨워야 되는데 깨우기가 싫은 거야. 너무 이렇게 잠잘 때 얼굴은 진짜 유치원생 같아요. 선물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하고요.
잘 때 보면 딱 유치원생 같은 얼굴로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얼굴만 보면 진짜 애긴데 얘가 일어나면 168이거든. 그래서 이제 깨우기가 싫어. 그리고 요즘에 우리 딸이 선생님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아. 선생님들이 우리 딸한테 딸을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학교 가면 맨날 갔다 오면 선생님들이 이랬다 저랬다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이씨, 오늘도 가면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우리 딸을 보겠지 싶은 거야. 왠지 보내기 싫은 그런 거.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갈 때부터 그 학교를 보내고 나면 가슴이 막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언제 돌아오나 싶어가지고 딸내미 학교 간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 이게 병인가 봐. 딸내미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가르치고 싶은데 내 꿈이 홈스쿨링이잖아. 홈스쿨링을 하고 싶은데 우리 신랑이 절대 안 된대. 왜 그런데 진짜? 내가 옛날에 우리 딸 태어났을 때 이제 그때 내가 본 육아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 24개월까지는 태어나서 만 24개월까지는 아이의 손은 뇌다. 그러면서 그 24개월을 어떻게 엄마랑 같이 지내느냐가 이 아이의 어떤 정서 발달과 두뇌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이제 24개월까지 내 손으로 키우겠다. 그렇게 이제 작심을 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16개월 만에 우리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거야. 엄마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육아 환경이 거기가 훨씬 낫다고 그러면서 내가 막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결국 뺏겼어. 결국 뺏기고 이제 애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랑이 수입이 없는데 내가 집에서 애만 키우고 놀고 있으니까 그 노는 꼴이 보기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돈 벌어 오라고 애기 뺏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넣어놓고 나를 이제 돈 벌어 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 돈 벌러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딸내미 어렸을 때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당시 나는 이제 되게 교과서적이야. 육아책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갖고 100일이 지나면 밤에 야간 수유를 하지 마라. 아이가 속 위장이 안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오늘부터 100일이 지났으니까 오늘부터 아이한테 밤에 우유를 주면 안 된다. 그 전에 모유 얘기. 내가 모유가 되게 잘 나왔어요. 모유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원래는 신생아들이 먹는 뽀얀 그 초유, 그러니까 약간 노리끼리한 초유가 나오는데 그게 보통 이제 한 2, 3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그 초유 색깔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렇게 되게 오래 나왔어. 한 달 가까이 막 그 초유빛깔이 나오면서 노리끼리한 그 영양 모유가 나왔어. 근데 이제 그거를 애가 빨아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제 그 빨아먹기가 힘드니까 모유를 이제 못 빨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이 유축기를 갖고 짜서 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을 짜서 먹였어. 한 달을 짜서 먹이고 2달인가를 먹였는데 그때 이제 유축기라 해서 이제 젖을 모유를 짜주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기계로 쭉쭉 빨아주는 그런 이제 유축기가 있어. 유축기로 이제 애기한테 모유를 짜서 2달인가를 먹였는데 그때 이제 전몸살이라는 게 있어. 전몸살이라는 게 뭐냐면 모유를 먹일 때 이제 이 여러 유선에서 생산된 모유가 이제 아이의 입으로 이제 쭉쭉 빨으면 애가 이 모유를 빨아먹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쭉쭉 빨아먹으면 그 모유가 전부 다 쪽쪽 빨려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유축기로 짜다 보면은 그 덜 짜지는 거야. 모유가 덜 짜지는 거야. 그러면 그 덜 짜진 이 그 모유가 아파요. 염증이 생기는 거야. 이 전몸살이라는 걸 앓게 돼. 그랬더니만 이제 그 전몸살이 앓게 되면 그때는 모유를 못 먹여요. 아이가 이제 그 혹시 그러니까 그게 몸살이기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그러면 그 모유를 못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분유를 먹였어.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유축기를 막 짜가지고 애를 이렇게 안고 먹이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아니 아주 초기에 태어나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불공평한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제 막 애기가 엄마 젖 냄새를 맡아요. 막 젖 냄새를 막 이렇게 눈 감고 막 자꾸 그래.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더니 우리 신랑이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대. 뭐가 불공평하냐? 그랬더니 애기 임신도 여자만 하고 젖도 여자만 나온다고. 왜 그 자궁도 여자만 있고 젖도 여자만 있냐 그러면서 불공평하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그래. 근데 이제 유축기로 애가 이제 막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이제 애기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이가 이제 모유를 빠는 훈련을 시키는데 애가 처음에 힘드니까 안 빨려고 그래. 근데 이제 힘들어도 계속 훈련을 하라 해서 하고 있었더니 애 힘든데 왜 그런 걸 시키냐고. 못 빨게 하는 거야. 못 빨고 유축기를 짜서 주라고. 유축기를 이제 짜서 줬어. 그 2달을 짜서 줬는데 애가 이제 모유를 먹을 때 더 좋아해. 모유를 먹을 때 분유 먹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 그게 이제 약이 올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전몸살이 걸렸는데 이제 당신 모유는 이제 항생제 덩어리기 때문에 먹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만 모유를 말리래. 근데 그게 모유를 갑자기 끊으니까 막 젖은 불고 모유를 갑자기 말리니까 젖 말리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가루약을 먹고 그 다음에 식혜를 계속 먹어서 모유를 말렸어. 모유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그래가지고 6개월인가 됐어. 그런데 6개월쯤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애는 모유를 먹고 자라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야. 주변에서. 애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얼마나 웃기냐 우리 신랑은 애기를 나누면 지가 꼭 앞에다 안고 다니면서 애기 엄마들이랑 쫙 모아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맨날 자기가 뭐 애기를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자랑을 하면서 이제 돌아다녔어. 근데 6개월쯤 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유 먹이죠?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모유가 애한테 분유보다 훨씬 좋다고. 근데 이제 지가 나한테 말리라 그래. 이거 무슨 번호야? 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 6개월 만에 모유가 분유보다 아기한테 좋다. 아이 두뇌 발달에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모유가 왜 좋으냐면요. 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뱃속에서, 여러분 왜 애기를 엉덩이를 토닥거리면 애들이 왜 잘 자는지 모르죠? 그게 뱃속에서 애기가 엄마의 심장 쪽에 엉덩이가 있는 거야. 엄마의 심장 쪽에 엉덩이가 있고 애가 거꾸로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엉덩이에 엄마의 심장 박동이 토닥토닥 이렇게 느껴졌던 거야, 애기들이. 그래갖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 근데 이제 모유를 먹일 때 엄마의 심장 가까이에 딱 대고 먹으니까 그게 안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의 이제 살냄새, 젖냄새 맡고, 그리고 이제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면 이제 아주 최상이지. 애기한테는 최고인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모유가 그래서 좋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나더러 젖을 말린 지 3달쯤 됐는데 1달인가 걸렸어요. 모유를 중지시키는데 3개월 동안 이미 젖이 말랐는데 다시 짜내라는 거야. 유축기를 막 갖다 대놓으면서 다시 모유를 짜내 막 이러는 거야. 내가 젖소도 아니고 이미 말라버린 젖이 어떻게 나오냐고. 안 돼, 모유가 더 좋대 말면서 막 짜내는 거야.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예. 하여튼 우리 신랑이 진짜 웃겨서 그때. 근데 하여튼 좌우지간 그러다가 100일쯤 됐을 때 애기는 이제 그 신생아가 100일이 되면 밤에 잠잘 때 먹이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나랑 약속을 했어. 여보, 애기가 밤에 모유를 달라고 그래도 주면 안, 그러니까 우유를 먹고 싶다 그래도 주면 안 된대. 그러면서 이제 내가 모유를 말릴 즈음에서 이제 야간 수유를 중지한 거야. 그리고서는 나는 이제 그렇게 애가 야간 수유를 끄는 걸로 알고 계속 이제 잠을 잘 잤어. 근데 6개월쯤 됐을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잠결에 뭐가 칭칭 소리가 나. 킹킹 그러면서 이거 우리 딸 보채는 소린데 눈을 딱 떴더니 얘가 눈을 감고 발을 만지면서 그 되게 형식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 적이 없는데 밤에 그러니까 새벽 아까 밤에 한 1시쯤 됐을 텐데
발을 이렇게 딱 손으로 붙잡고 그래서 우는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불도 켜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 딸 왜 울어요? 했더니 애가 갑자기 눈을 딱 뜨고 날 보더니 막 우는 거야. 놀래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인간이 밤마다 나 몰래 모유를 먹였던 거야. 한 석 달을 지 혼자 맨날 밤에 몰래 이제 애를 우유를 주면서 이제 아빠라 가르친 거야. 밤마다 분유를 차서 먹이면서 아빠 그 밤에 애가 밤에 배고파서 깼을 거 아니야. 그때 이걸 먹이면서 아빠 맨날 그걸 시켰던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왜 보통은 맘 그러다가 엄마를 먼저 해. 애들이 맘 그러다 엄마를 먼저 하는데 우리 딸은 밥 그래서 아빠 먼저 했잖아. 애를 안고 하도 아빠만 불러대가지고 애가 아빠를 먼저 했어요. 내가 어찌나 어이가 없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 신랑이 구의원인데 원래 정치인은 보통 막 밤늦게까지 술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치하는 건 줄 알잖아. 우리 신랑 그런 거 없어. 딱 저녁 6시가 되면 칼퇴근이야. 6시가 딱 되면 와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을 막 씻어. 손을 씻고 옷을 싹 면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애를 딱 뺏어가요. 그래갖고 내가 하루 종일 이제 애를 보고 있는데 6시 이후에는 애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애가 막 울어서 우리 딸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야.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 애를 너무나 오래 봐서 그런다 그러면서 그 저녁 6시 이후에는 애기한테 손도 못 대게 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애를 업고 막 젖병을 씻으면서 반찬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애한테 얼마나 웃겼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하고의 그 유대감을 아빠가 최대한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은 뱃속에 있을 때도 애 아빠가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뱃속에 있을 때 동화책을 200권을 읽어줬어. 아빠가.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해서 그 10살 때까지 만 10살 아니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읽어줬으니까 하여튼 10년을 꼬박 책을 읽어줬어요. 잠잘 때. 근데 이제 아빠가 어려서 책을 계속 읽어주면서 가장 재밌는 장면에서 아빠가 이때 잠이 들고 이러니까 우리 딸이 그래서 한글을 빨리 깨쳤어. 아빠가 읽어주는 걸 보면서 이제 한글을 깨치는데 근데 이제 다 한글을 깨쳐도 10년 동안 책을 읽어줬어요. 밤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육아책을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거 우리 방송 보면서 태교하는 분들 뱃속에서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듣잖아요. 뱃속에서 아이가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 그럼 아이의 호기심이 그렇게 발동을 한대.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아빠랑 스킨십을 많이 한 애들이 사회성이 좋대. 사회성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거의 애들이 엄마하고 자기하고 구분을 못해. 자기가 이제 똥 싸고 밥 먹고 배고프고 똥 쌌을 때 막 울잖아.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는 걸 자기가 했다고 느낀대요. 엄마가 막 먹을 걸 해주고 이렇게 기저귀를 갈아주는 거는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별로 이렇게 차이를 못 느낀대. 근데 아빠라는 존재는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인 걸 알고 뭔가 이렇게 그 관계 맺는 존재라는 걸 애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 뱃속에서 아빠하고 태담을 나누고 책 읽는 소리, 아빠랑 엄마랑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면 호기심이 발동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빠하고 릴레이션십을 많이 한 애기들은 사회성이 좋은 거야. 누구하고나 친해지고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네. 그게 우리 딸이 되게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고 그리고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되게 중요한 게 일관성이에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 일관성. 무슨 얘기냐? 애한테 한번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절대 그건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은 3번 생각하고 해야 돼. 부모가 애한테 아무거나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애한테 안 돼라고 한번 입 밖에 냈으면 반드시 안 되는 일은 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해달라고 그래. 막 보통 애들이 부모가 바쁠 때
그 틈을 노려서 자기네들의 이해를 얻으려고 그러거든. 이익을 따내려고 그래. 그래서 한참 바쁘고 정신없을 때 엄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막 그러면서 막 그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 그럴 때 안 돼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애들이 엄마 엄마 이렇게 3번 이상 부르게 하면 안 돼요. 아이가 3번 이상 부른다는 건 뭐냐? 그거는 굉장히 애가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물론 우린 좀 심했지. 아이가 부르기 전에 응답했기 때문에 부르기 전에 응답한 면이 있어서 애만 계속 쳐다보고 애가 이렇게 딱 부르르 떨었다. 오줌을 쌌구나. 갈아주고 힘주고 있다. 똥을 싸고 있구나.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만 다셔도 배가 고프구나. 이렇게 꼽아주고 그러니까는 우리 딸은 엄마를 부르면서 뭐 2번, 3번 부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요, 뭐, 엄마,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 엄마, 딱 한 번 불러. 그러면, 부르기만 하고 기다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네. 우리 딸은 그래서 뭐, 엄마를 막, 엄마,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거 많이 부른다는 건, 왜 문제냐? 아이가 부모를 자꾸 부를 때까지 부모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엄마 이렇게 자꾸 부르는 애들은요, 산만해져요. 되게 산만해져. 그리고 되게 막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쳐.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뭘 무너뜨린다든가, 계속 넘어진다든가 사고를 쳐요. 근데 우리 딸은 엄마 이렇게 딱 한번 부르고 기다려. 그럼 엄마가 알아서 뭐가 필요한지 해주기 때문에, 보통 부를 일도 없었지만, 부를 때 한 번 이상 안 불러. 지금도 그래요. 엄마 딱 한 번 불러. 그럼 알아서 내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이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애가 어른에 대한 신뢰감이 되게 높고 오늘 왜 이러냐.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막 갑자기 뭐 집 전화 뭐 핸드폰 뭐 손님 다 오고 그래. 그래서 뭐라 그러나, 엄마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24개월 동안 스킨십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스킨십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눈으로 얘기하는 거.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을 맞추는 거 있잖아. 눈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정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옹알이를 할 때, 그때 뭐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갖지 말고, 택배였어요. 네. 아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 눈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계속 들여다보고 옹알이를 할 때 무조건 지지. 어머 그랬어요? 이야 세상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옹알이 할 때 엄마가 딱 안 보잖아요. 그게 애들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머 우리 딸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어요.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똑똑해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어떤 기준을 주지 말고 어머나 정말 어머나 그러면서 어이구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고 막 이렇게 놀란 척해주고 그렇게 계속 반응을 해주잖아. 그러면 말도 빨리 해요. 그리고 우리 딸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랬는데 창작 동요집이라고 있어요. 창작 동요집.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좋은 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창작 동요제를 했어.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가서 동요를 부르는 대회인데 창작 동요지. 그러니까 이 창작 동요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가사를 굉장히 아름답게 쓰고 아름다운 가사에 창의적인 곡을 붙여서 그런 이제 동요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CD로 있었어요. 그런 걸 CD로 팔았어. 나는 창작 동요집을 하루 종일 틀어줬어요. 그러면 얘가 뭘 배우냐? 말을 배워. 이 창작 동요집에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어른들이 쓰는 단어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부모들이 쓰는 단어는 뭐 2,000에서 3,000개 정도밖에 안 쓴대 평상시에. 근데 이 창작 동요에 나오는 단어들, 책에 나오는 단어들 되게
다양한 단어가 나오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 창작 동요를 많이 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줬어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우리가 그 아기 때 책을 뭐 수천 권을 사줬어. 근데 책 한 권에 10,000원이야. 보통 10,000원 정도 했어요. 10,000원 이상인 책도 있고. 그 책값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도서관을 지었어. 어린이 도서관을 지어가지고 그 어린이 도서관에서 이제 그때 하여튼 초기에 16,000권인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딸 걸 다 거의 다 빌려서 읽어줬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10살 이전에 그 10,000몇천 권을 다 본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 뒤들은 이제 지가 읽었죠, 책을. 근데 그렇게 책을 읽고 나니까 뭐가 바탕이 되느냐?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네. 사고력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그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 근데 이제 어저께 뭐가 있었냐면 어제 이제 우리 딸이 그게 있었대요. 토론대회가 있었는데 그 토론대회 내용이 뭐였냐면 동물 실험의 찬반이었던 거야. 찬반 논쟁을 하는 그 이제 토론을 했대요. 근데 요즘엔 그 토론대회를 할 때 그게 뭐 토론 학원이 또 있다며. 논술학원. 뭐 논술학원이나 토론학원이 또 있대. 논술 토론학원이. 그래서 그런 학원들이 그런 대회를 또 그 준비를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학원에서 관련 자료를 막 이렇게 몇백 장씩 뽑아서 그걸 또 토론 준비를 해준다는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딸은 그런 학원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뭐 논술 토론 학원 있다는 걸 얘가 전혀 모르니까 얘는 엄마가 하는 것대로 뉴스 검색을 한 거야. 뉴스 검색을 하고 기사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의 주장,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내용, 게 이제 우리 딸의 입장이라 거기에 관련된 뉴스 뭐 이런 걸 다 찾은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저도 뉴스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료를 보고 읽고 이런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은 저랑 맨날 말싸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신랑이 맨날 나가면서 딸들 오늘은 싸우지 말고 노세요 이러고 나간단 말이야. 이제 우리 딸하고 나하고 맨날 이제 말싸움을 한단 말이야. 우리 딸이 어려서부터 나하고 말싸움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논쟁을 늘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나하고 싸워서 이기려니까 지 딴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어야 됐겠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은 그 나를 딱 할 말 못하게 하는 내가 말싸움했고 이제까지 진 적이 별로 없는데 우리 딸하고는 말싸움을 해서 많이 졌어. 근데 이 애가 그러니까 이제 토론대회에 나가가지고 토론을 한 거야. 근데 대부분의 그 참석자 아이들이 다 자료를 보고 읽더래.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얘기들을 하면 우리 딸은 자기가 봤던 기사를 딱 떠올려가지고 그 법이 언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 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서 막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준비해준 자료를 보고 와서 애들이 놀래는 거지. 얘는 이제 신문 기사를 가지고 그 반론을 펼치니까.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원래 그 선생님이 우리 딸 이름을 잘 못 외웠대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만 우리 딸을 별로 이렇게 잘 관심을 있게 안 받던 거야. 토론대회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딸의 이름을 친절히 부르시면서 영민아 이랬다고 집에 와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팩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언제 딱 끊고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논지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빨리 하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주어진 자료 읽는 거, 순서대로 읽는 거는 잘하는데 저 반론을 어떤 얘기로 하고 나갈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4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니 2009년 10년이 그때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 그때 맨날 그 DC 인사이드의 정사겔 뭐 이런 애들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전화 논쟁을 할 때였어. 우리 딸이 이제 4, 5, 6학년 요때가 맨날 이 그 방송에서
정사계리니 뭐니 이런 애들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논쟁을 걸었을 때야. 그 전화 논쟁을 할 때 우리 딸이 그걸 다 들은 거야. 그러면서 엄마가 걔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봤던 거예요. 사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러니까 얘가 그게 4, 5, 6학년 때 고 엄마하고 걔네들이 논쟁하는 것들을 쭉 보고 자란 것들이 이제 지금 바탕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이제 뭐 저는 딸을 그렇게 키웠어요. 저는 딸을 그렇게 키웠고 저는 딸한테 한 번도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해봤어요. 너 왜 공부 안 하니? 공부 다 했니? 이런 말 안 했어. 나는 맨날 배고프지 않니? 뭐 몸이 열나지 않니?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덥지 않니? 춥지 않니? 맨날 옷 제대로 입어라. 이런 것만 신경 썼지. 건강과 먹는 거. 근데 우리 딸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 독서. 예. 책 읽었니? 오늘은 책을 뭘 봤니?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책을 읽고 우리 딸이 막 얘기를 같이 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토론하고. 그런 거는 했지만 학교 공부, 가령 뭐 초등학교 때 무슨 뭔 평가하잖아. 왜? 일제고사. 이명박이 만든 일제고사라는 게 있었어. 이것도 뭐야. 진짜. 오늘 왜 이래? 어둠은 떠나고 분주한 아침에 나를 깨우는 거리에 붐비는 소리. 월의 햇살과 그만큼 눈부신 여린 설레임, 날 움직이는 그 노래. 변하지 않는 것들 다 변해가는 것 중에 익숙해서 당연한 늘 곁에 있는 모든 것. 엄마의 작은 목소리. 아니 이런 날이 있어요. 예. 오늘 왜 이렇게 막 전화가 오고 오늘 너무 바빴어. 좌우지간 중요한 얘기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관성. 부모가 애들한테 꼭 해야 되는 거, 뭐라 그러나, 안 되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리고 안 되라는 말 입 밖에 꺼냈을 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평상시에 충분한 사랑을 주되, 잘못했을 때는 엄해야 돼요. 예. 뭔가 특히 뭐 그러니까 맨 아이들이 보통 11개월 정도 되면 손찌검이 시작해요.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을 때리는 거야. 주양육자. 그러니까 뭐 엄마나 아빠를 때린다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럴 때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돼. 우리 딸은 아빠를 때리더라고. 아빠 얼굴을 딱 때린 거야. 그래갖고 그때 굉장히 무섭게 야단쳤어요. 아빠를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무섭게 야단을 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때 냉장고를 붙들고 쓰게 한 다음에 그 기저귀 찬 엉덩이를 그리고 우리는 그 회초리를 정해놓고 썼어. 회초리를 이렇게 딱 높이 걸어놓고 그걸 썼는데 근데 이 기저귀를 찾기 때문에 아프진 않아요. 그 소리가 크지.
그리고 뭔가 엄마한테 아빠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진지하게 야단 듣고 딱 기저귀로 한 대를 맞았어. 기저귀 찬 엉덩이를 한 대. 처음 잘못했으니까 한 대. 그리고 23개월인가 돼서 또 아빠를 한번 또 아빠한테 또 때린 거야, 아빠를. 그래가지고 그때 23개월에 또 한 번. 그래서 2대. 예. 2대를 때려봤죠, 우리 딸한테. 그리고 이제 3살 넘으면 안 때리는 거래. 3살이 넘으면 아이들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일단 맴매는 꼭 정해져 있는, 사랑의 매를 딱 정해져 있고, 잘못하면 그걸로 맞는다라는 걸 어린 시절에 딱 신경 채워놓고, 그리고 안 된다는 말 하기 전에 생각했어요. 얘가 특히 엄마가 막 바쁠 때, 매우 바쁠 때 뭘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은 항상 모든 걸 중단해요. 난 아무리 회사에 늦을지라도 딱 멈추고, 왜? 반드시 애가 뭔가 이렇게 치근치근 될 때는, 와가지고 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밑밥을 깔아. 지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밑밥을 깔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분위기. 그리고 특히 바쁠 때 기다렸다가 말 욕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나는 모든 걸 중단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왜? 왜 필요한데? 이렇게 물어봐. 왜 필요한지를 물어봐요. 안 되라고 얘기하기보다, 왜 필요한지를 물어봐. 그리고 지금 줄 수 없는 거라면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엄마가 이걸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항상 이제 그 방법. 아이한테 그걸 줄 수 없어. 안 돼. 없어.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이래서 지금 엄마가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봤어. 엄마는 지금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이가 지가 생각을 해. 그래서 지가 자기의 요구 조건을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집에 올 때 사갖고 오면 되겠네. 이런 거.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렇게 하자. 그럼 이제 합의가 딱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로 때를 쓰거나, 그러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애들이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갖고 막 뒹굴면서 사달라 이런 적이 없어. 예. 뒹굴면서 막 떼쓰고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항상 뭐를 미리 다 의논해서 하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러니까는 우리 딸을 키울 때 저는 정말, 힘든 줄 몰랐어요. 남편이 애를 너무나 열심히 봤고,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아빠가 왜 둘이 막 서로 번갈아서 막 경쟁적으로 애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충분했잖아.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유일하게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어떤 아이가 얘를 괴롭혔어. 괴롭혔는데 그 애가 괴롭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딸 어떤 애가 때렸다는 거야. 그래서 걔를 붙들고 물어본 거야. 왜 그랬니?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동생이 쌍둥이라 온 식구들이 동생들 보느라고 바쁘다는 거야. 근데 영민이는 엄마랑 아빠가 너무 영민이만 사랑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났대. 그래서 때렸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구들이 볼 때도 우리 딸은 뭐라 그러냐? 뭐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친구들이 볼 때도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줬던 거지. 내가 사실 애를 넷을 낳을 생각이었어. 딸 둘, 아들 둘. 내 꿈은 딸 둘, 아들 둘을 낳아서 편 먹고 족구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잖아. 하나 낳고서 이제 그 뒤로 신랑을 꼬셔갖고 2번 임신을 했는데, 우리 딸 밑으로 2번 임신을 했는데, 둘 다 잘못됐어요, 뱃속에서. 애가 둘 다 잘못돼갖고, 결국 동생을 못 낳은 거지. 동생을 못 낳고 이제 딸 하나만 지금 키우는데 우리 딸이 그래. 근데 얘가요, 어린이집 다닐 때 5살인가, 4살 때, 4살 때, 4살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엄마가 동생을 가져보면 어떻겠냐고 내가 딸한테 이제 물어봤어. 우리 딸이 동생은 안 좋은 거래. 왜 그러냐 했더니 어린이집 친구들이 4살짜리 반에서 지들끼리 정보 교환을 한 거야. 엄마 아빠가 동생이 필요하냐고 그러면 절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동생이 난 다음에 동생이 나오면 엄마 아빠가 동생만 이뻐한다. 어린애들이 지들끼리 정보 교류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가 동생 하나 낳아줄까 했더니 동생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했더니 동생은 시끄럽고 책도 찍고 나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 다 정보 교류를 한 거야. 예. 근데 하여튼 내가 그래서 동생을 못 낳아준 게 참 미안한데, 요즘에
아침마다 침대에 이제 막 기어 올라가갖고 내가 오늘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막 이러면서 귀에다가 딸을 깨우는 방법이 딸 귀에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꼭 학교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도 돼. 응. 오늘 엄마랑 어디 놀러 갈까? 오늘 엄마는 방송 제끼고 딸은 학교 제끼고 둘이 어디 놀러 갈까? 그래서 막 꼬셔. 그러면 딸이 이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일어나는 거야. 제발 입양이라도 할래? 그러면서 딸한테 너무나 이제 엄마가 이제 귀찮게 하니까 입양이라도 좀 하라고. 이제 와서 동생을 하나 가져보라고 이제 막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입양이 뭐 쉽겠어? 우리 성격상 너무 늙으면 또 입양이 안 된다며. 하여튼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입양할 마음은 있어. 그리고 이제 누가 혹시 우리 집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가지 않을까. 그게 내가 이제 늘 꿈꾸는 바람이야. 며칠 전에 어느 집 아기가 8개월짜리 아기를 이제 만났어. 근데 걔를 이제 딱 안고 우리 딸한테 택시 잡아 하면서 그 아기를 훔쳐갖고 오려고. 근데 그 부모가 딱 느낌을 받았는지 바싹 따라오더라고. 우리가 택시 타고선 애를 훔치려 했더니 그래서 그때 실패했어. 언제든지 그 아기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훔쳐올 준비가 돼 있다는 거. 24살 아기는 어떠신? 야! 그래도 빨리 애를 낳고 싶은데 내가 낳는 건 이제 어렵고 우리 딸이 애 나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딸한테 그래 네가 나오는 게 더 빠르겠다 했더니 남자친구를 사귀게 해줘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응? 맨날 둘이서 세상에 나쁜 놈들만 천지라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누구랑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겠냐고. 하여튼 뭐 그러고 있어요. 예. 언젠가 우리 딸도 남자친구를 사귀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고 뭐 결혼 안 하고 애부터 만들 수도 있지 뭐. 나는 우리 딸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생기면 엄마 아빠한테 한번 먼저 보여줘라.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단 반대를 적극적으로 안 하면 그 다음엔 한번 잡아라. 결혼하기 전에 나는 잡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게 너하고 이렇게 성적인 관계가 맞는지 그놈이 고자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엄마는 왜 그러는 거야? 맨날 공부도 하지 마라. 공부도 하지 마라. 또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고자인지 확인을 해봐라.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예. 아니 근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고자가 아닌지 확인을 하고 결혼해야지.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의 인트로 여기까지. 오늘 좀 막 산만해서 죄송하고요. 인트로가 길었으니까 오늘 방송 6시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네. 엄마가 대신 확인해도 되죠. 야, 이 변태야! 엄마가 그걸 대신 어떻게 확인을 하냐? 웃긴 놈일세. 너는 블랙이야. 자, 지금까지 인트로였고요. 자, 지금부터 본 게임 시작할게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상시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아이랑 어떤 이야기를 하나, 우리 방송에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우리 가족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런 얘기를 일체 못했어. 예, 일체 그런 얘기를 못한 게 어저께 저랑 통화하신 아버님, 그 아버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아들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이야.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어떤 가족 행복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아이 이야기를요, 그동안 못 했어요. 우리 딸 이야기나 뭐 우리 식구들 이야기나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요즘에 이제 우리 신랑이 내가 맨날 채소를 먹잖아, 요즘에. 채소를 많이 먹는데 이상하게 쑥만 계속 씻어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오늘은 문자를 보냈지. 당신 계속 쑥만 씻어놓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쑥 많이 먹으면 사람 되는 곰이야?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예. 그랬더니 신랑이 답장을 보냈어. 그거 쑥 아니야. 무슨 유명한 무슨 건강 야채래. 그래서 그래? 쑥인 줄 알았어. 좀 아까도 이제 내가 막 여기다가 내가 그 쑥 많이 먹고 사람 되길 바라는 거냐고 쓴 다음에 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신랑이 그거 쑥 아니야. 영양 채소래. 이쁜 답장 보냈어요. 자, 오늘의 인트로였고요. 아, 정말 이 얘기를 시작하기가 참 겁이 나는데 우선 이 얘기부터 합시다. 쑥갓 아니고 유병우 이야기 할게요. 제목 유병우. 여러분 이제 오늘이 13일이에요. 그죠? 예, 5월 오늘이 13일.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약속을 한 다이어트 5월 18일까지 58kg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 지켜지고 있지 않죠?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5월 13일의 의미는 뭐냐? 지금부터 열흘이 지나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에요. 5주기죠, 5주기. 그죠? 9년에 사고가 났으니까 10, 11, 12, 13, 14, 5주기인데, 예. 그니까 이제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5주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 온 동네 노란 리본이 걸리면 막 박근혜 여동생 남편이 막 거품을 물고 욕을 했던 게 검정 리본으로 바꿔야 된다고 막 그랬던 이유가 이 노란색은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은 왜 죽었을까요? 왜 죽을 수밖에 없었나? 아직까지도 그 인터넷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아 먹고 걸려서 죽었다라고 주장하는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걔네가 조사하기 시작한 게 8월 달부터였어. 2008년 8월 달부터 해서 8, 9, 10, 11, 12, 1, 2, 3, 4, 5. 그래서 이제 10달 동안을 다 뒤진 거야. 예. 다 뒤져가지고 뭘 뒤졌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말단 비서였던 사람이 친구한테 부조금 보내는 것까지 다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그 8개월, 2008년 8월부터 2009년 5월 달까지 노무현과 관계된 모든 사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잘 갔던 칼국수집까지 다 세무조사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한 모든 사람을 털었던 거예요. 다 털어가지고 비서진들도 다 잡아서 조사하고 그러면서 항상 뭘 했다. 마치 무슨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엄청 뉴스가 많이 나왔어. 노무현 대통령 10억을 받았다. 뭐 노무현 대통령 사실은 20억을 받았다. 나중에 그 금액이 올라가서 600만 불의 사나이란 얘기까지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60억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때 50억이었고 그게 이제 600만 불이었는데 600만 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그때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별로 처음에 신경을 안 썼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뉴스에 열이 확 받았냐 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조선일보에서 봉하마을에 금 캐러 가세. 노다지를 캐러 가자라는 뉴스가 나와. 그러면서 그때 한겨레 신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피아제 고급 시계를 명품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야. 버렸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내가 그 이야기를 그 기사를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계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처럼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시작을 했어. 4월 20일이었는데 그 4월 20일 날 딱 시작을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모든 기사를 뒤진 거야. 2009년 4월 20일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그날 하루 종일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쓰여진 모든 뉴스를 봤어. 그런데 그 뉴스 중에 단 한 건도
증거가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랬다는 제보, 그랬다는 설, 그랬다는 소문, 그랬다는 의혹.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를 받았다는 의혹, 주장, 그런 뭐 첩보 이런 게 입수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게 검찰 조사 내용이야. 그럼 그 다음에 검찰이 뭐라 그러냐?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 그 표현이 뭐였냐면 언론에 그런 의혹이 보도된 다음에 검찰에서 검찰 빨대를 찾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검찰에서 언론에 정보를 줬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말만 없으면 그 언론이 소설을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누군지 모르지만 검찰의 빨대를 찾겠다. 그렇게 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이 전부 다 맞는 것처럼 맞는 것처럼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나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뉴스를 백몇십 개를 봤는데 그 백몇십 개의 뉴스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글을 썼어. 인터넷상에. 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난 노무현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언론은, 그때 2009년 4월 20일에, 지금의 언론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모든 게 의혹이고 설이다. 어디에도 증거가 없다. 이런 식의 기사는 진정한 언론이 아니라고 내가 막 화를 내면서 그 글을 썼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게 했던 이유가 뭐냐? 2008년 8월부터 10달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측근이 다 조사를 받았어. 측근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다리만 2년만 옷깃만 스쳐도 다 조사를 받은 거야.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극심한 조사를 받은 거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원하는 게 나 아니냐. 날 잡아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와서 조사도 받았어. 조사를 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 안 나왔어. 찾아보세요. 찾아봐. 여러분이 유서로 알고 있는 거 유서 아닙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유서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긴 편지 있잖아. 그거는 2008년 8월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항의 서한한 거야. 공개 서한으로 항의했던, 돌아가시기 10달 전에 이명박한테 공개 서한으로 그 비판했던 내용이고,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유서라고 잘못 퍼돌린 거예요. 그거 유서 아니야. 내가 그걸 방송에서 읽어줬어. 2008년에. 그거 유서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나 아니냐. 그러면 그 시계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박연차란 사람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 뭐 열린우리당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코스로 서비스를 했어. 뭐 베트남으로 불러가지고 막 관광시키고 뭐 여자 있는 뭐 이런 데들 가고 이러면서 서비스를 다 똑같이 해준 거야. 그리고 막 후원금도 내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관리를 한 거야, 박연차란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환갑에 시계를 선물한 거예요. 시계를 부부용으로 선물을 해서 그걸 직접 준 게 아니라 형한테 배달을 시킨 거야.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근데 노무현 대통령 형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걸 권양숙 여사한테 물어본 거야. 박연차 사장이 이걸 선물이라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주버님이나 나나 이걸 받으면 우리 둘 다 쫓겨난다고, 우리 둘 다 치도곤 당하니까 당장 돌려줘라. 그러면서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 형한테 돌려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나중에 그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권양숙 여사가 그때 아주버님이 돌려줬는지를 확인을 못했다. 그 환갑 선물 그 시계를 돌려줬는지를 확인을 못했다. 근데 만약에 오늘 검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라고 그랬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노발대발하면서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라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막 화를 냈다는 거야. 화를 냈다. 그 얘기를 가서 그대로 한 거야.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가서 그때 박연차란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그 아주버님을 통해서 선물을 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가면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주버님이 하나 둘 다 죽으니까 도로 돌려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돌려줬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냈다.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화를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든 얘기를 싹 보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 확보. 그 당시에 그 과정을 다 빼고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예. 그렇게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이 얘기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지금 이 얘기 처음 듣는 분도 계시죠? 그때 이게 왜 그랬냐 하면 그때 검찰청장이 그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이 누구였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임명한 사람들이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검찰청장이나 국세청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임기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심은 게 아니라 그냥 검찰들의 추천을 받아서 검찰청장하고 국세청장을 이제 임명을 하고 임기를 마친 거예요. 근데 이명박이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 다 자른 거야. 뭐 임기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다 잘랐어. 근데 그때 잘리지 않은 두 사람이 국세청장하고 검찰청장이었어. 국세청장하고 검찰청장이었고 그 당시에 그 검찰청장이 자기가 잘리지 않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나치게 한 거야. 10달을 뒤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달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다 뒤진 거야. 그러면 먼지라도 나왔겠죠. 그죠? 먼지라도 나왔을 거야.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요.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오질 않은 거야. 10달을 뒤졌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뭐가 걸렸냐? 딱 하나가 뭐였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기 전 청와대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려. 왜 빌렸냐 하면 딸이 미국에서 이제 딸하고 사위가 미국에서 사는데 집을 이제 빈민가에 있는 집에서 살다가 이제 딸이 임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빈민가에서 한 나라의 대통령의 딸이 빈민가에 살면 안 되겠다 해갖고 10억을 빌려서 딸 집을 구해준 거야. 근데 그 딸 집을 구해주면서 박연차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건 빌리는 겁니다 했더니 박연차가 우리 사이에 무슨 빌리느냐 그냥 주겠다 이런 거야. 근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나오기 며칠 전에 그걸 알고 차용증을 써준 거야. 이건 돈을 빌린 거다. 이건 정확히 빌린 거고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해서 차용증을 써서 돈 거래를 딱 한 거야. 그게 10억. 10억을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임기 말이었고 이미 대선이 끝난 뒤라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권한이 없었어. 권한이 없었던 돈 10억을 빌린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포괄적 뇌물죄. 그 돈은 권양숙이 빌렸지만 권양숙 여사가 빌린 돈이지만 그건 노무현을 보고 준 돈이고 노무현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 전제 하에 돈을 준 거기 때문에 그거 포괄적 뇌물이다. 그래서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구속을 시키겠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검사가 있었어. 그게 누굴까? 지금 박근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던 유병우. 이 사람이 지금 박근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냐? 한마디로 민심을 살피고 정치 정세에 대해서 판단하는 걸 조언해주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던 그 검사를 임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야. 도대체 왜? 예. 이거는요, 이 유병우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유병우라는 사람은 여당에서도 반대해. 이거는 적당한 게 아니다. 이거 정말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국민 정서를 지금 너무나 자극하는 거다. 이거 정치적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라서 옳지 못하다란 여당에서도 비판하는 인사를 한 거야. 이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노시키려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뭐 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 이 여당이나 정부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 도저히 국민들이 참고 있을 수 없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 근데 왜 하필 유병우란 사람이냐고. 이거는 봐봐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 유가족들을 정말 분노시키는, 뒤집을 만한, 이 국민들을 뒤집어서 폭력 시위가 될 만한 너무 많은 사고를 쳤어, 정부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평화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평화 집회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이 노무현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닌가 싶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사람이라면 일을 가는 거 아니야. 증거는 하나도 없이 차용증 쓰고 주고받은 돈을, 그것도 임기 이미 다 끝난 사람, 임기 다 끝나가는 일주일인가 남겨놓고 거래한 내용을 차용증까지 써서 증거를 남겼는데 그걸 갖다 포괄적 뇌물이라고 누명을 씌워서 무리한 강압수사를 했던 그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힌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더러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분노시켜서 이건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고를 치고 나면 뭐에 대해서 계엄령 선포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저럴 수가 없어.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열받아서 막 청와대에 항의하고 막 들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니까? 지금이 어느 세대인데 계엄령 선포냐? 아니 작년에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법 개정안을 냈어. 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니에요.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계엄령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놨잖아. 그것도 몰랐어?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망치 부인은 집구석에서 입만 놀리는데 아님? 너는 집구석에서 손가락만 놀리잖아. 나는 입이라도 놀리고. 너보다 내가 그래서 더 에너지를 많이 써. 좌우지간. 이 무슨 얘기냐면요. 작년에 김재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계엄령을 손질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제출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계엄령이, 그러니까 이전의 계엄령법은 기간 제한이 없다. 기간을 정해두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계엄령을 무기한으로 연장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은 6개월만, 계엄령이 한번 발효되면 6개월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1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엄령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가령 정부기관이 폭격을 받는다든가 전쟁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엄령 선포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명령, 그게 계엄령이에요. 뭐요? 계엄령이란 말은 전쟁이 발생했거나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헌법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긴급 명령, 그게 계엄령이야. 우리나라의 마지막 계엄령이 언제였냐? 5.18 때. 그래서 광주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주 사람 총으로 쏴주겠잖아요. 그게 계엄령이에요. 그러면 계엄령이라는 건 언제 발령한다?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 발령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계엄령이 한국전쟁 때, 6.25 전쟁 때 맨 계엄령 1호가 발효가 됐어요. 그 뒤에 열 몇 번은 전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 독재 정권을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 계엄령을 선포해서 전부 빨갱이라고 잡아 죽였던 거야. 그게 계엄령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이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건 전쟁이 발생했을 때야. 자, 전쟁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엄령이라는 게 전쟁 때 발효되는 건데 우리가 전쟁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정해요. 그래서 계엄령은 기한이 없는 거야. 비상 상황이 마무리되는 순간 계엄령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6개월이니 1년이니 기간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자. 그 얘기는 뭐야? 전쟁이 아닌 아무 때나 계엄령을 발효하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런 법안을 만들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죠? 예. 아니, 그 비상 상황의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누구 맘대로 6개월에서 1년이야. 어? 자, 여기서 또 하나 법안이 있어. 또 하나의 법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또 제안을 했어요. 무슨 법이냐? 공안사범으로, 즉 빨갱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인신 구속을 하면, 구속을 시켰을 때는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한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두 번째 법안 개정안을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 간첩이나 공안사범, 빨갱이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이 변호사를 접견하는 권한을 제한한다. 그런 법안을 지금 새누리당 의원이 내놨어요. 예. 반국가활동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 제한. 무슨 얘기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석기를 잡아 넣어놨잖아, 그때. 이석기하고 유우성을 이제 검찰에서 막 국가보안 무슨 내라는 멋죄다. 이석기를 내라는 멋죄라고 잡아 넣었잖아. 그랬는데 변호사가 이석기한테 다 확인을 한 거야. 당신 지금 혐의가 이러이러한 건데 당신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의 반론을 변호사가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석기 재판이 증거가 없는 재판이야. 혐의사항을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 혐의에 맞는 증거가 없었어. 증거가 딱 두 개였는데 하나가 뭐냐? 녹취록. 그런데 그 녹취록이 한국일보에 공개된 녹취록하고 전혀 달라. 한국일보 녹취록은 왜 이석기가 전쟁 준비했다 그랬잖아. 근데 재판정에 나온 녹취록은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 준비야. 그러면 내라는 멋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석기를 막 내라는 멋죄라고 잡아 넣어놓고 너무 조용했잖아. 2달 동안 조용했던 이유가 뭐냐? 옛날에 김기춘이가 박정희 전두환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둬놓고 고문해가지고 간첩을 만들면 됐어. 그러나 지금은 87년 민주헌법 이후에는 그게 안 돼. 모든 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변호인을 만나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녹취록이요. 한국일보에 나왔던 녹취록하고 재판정에 제출된 녹취록이 전혀 달라. 전쟁 준비, 뭐 성전을 수행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 성전 수행, 결전의 성지 막 이런 말 나왔잖아. 그게 전부 다 바뀌어갖고요. 재판정에 나온 녹취록은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그러면 내라는 뭐를 했다는 얘기는 뭐였어?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막 검찰이 주장을 했잖아.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요, 그 아로와 관련된 증거가 딱 하나였어. 뭐 증인, 그 국정원에서 돈 받고 그 통합진보당 활동했던 사람, 그 사람의 증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증언도 12년, 10년, 12년, 14년 증거가 다 달라. 증언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서 아로라는 것이 그러면 무슨 강령이라든가 이런 거 본 적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 그냥 자기가 추측했다 그랬어. 여러분 이 내용 몰랐죠? 자, 요 내용 지금 신문기사 빨리 올려주세요. 증인이란 사람이 추측을 해서 아로라는 조직이 있을 거라고 자기가 추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로라는 어떤 그 증거가 없어. 그리고 녹취록의 내용은 결전 성지를 준비하고 성전을 수행하자 그게 아니라 전쟁 반대 평화수호 집회를 열어야 된다. 그걸 열심히 홍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 결국 이게 밝혀진 이유가 뭐냐? 이석기를 잡아 넣어놨는데 변호인이 변호를 하면서 당신 이런 혐의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정확히 뭐라 그랬냐? 증거를 찾아낸 거야. 반론 증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냥 잡아 넣어놓고 고문을 해갖고 간첩이란 자백을 받으면요. 자백으로 간첩으로 몰아서 사형까지 시켰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공안사범으로, 그니까 반정부 공안사범이라고 의심이 되면 변호사의 접견권을 제한하겠다는 법을 그래서 만들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유우성이에요.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잡아 넣어놨잖아. 그런데 그 변호사가 유우성의 말을 듣고 그 유우성이 주장한 내용대로 반론 증거를 찾아낸 거야. 중국에 가서 출입경 기록 띄워오고 중국에다가 물어봐가지고 이거 진짜 오류가 있냐 없냐 물어보고 그래서 간첩이라는 것을 그 검찰이 주장하는 간첩이라는 게 안 된다는 간첩이 될 수 없는 반론 증거를 변호사가 제출을 한 거야. 그래서 간첩이 무죄가 나온 거예요. 유우성도. 그랬더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준비한 법안이 계엄령이 내려지면 변호사의 접견권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쏴 죽여도 되는 상황이야. 계엄령을 6개월에서 1년 지들이 멋대로 그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계엄령이 선포되면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건데 변호인 접견권 제한되고 그냥 빨갱이 되는 거야. 자, 아니 계엄령 얘기는 왜 나왔는데? 아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엄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니까? 지금 기사 올라왔잖아. 찾아봐요. 김재원 계엄령 이렇게 검색해봐봐. IZ자 써서. 변호인 접견권 그거 검색해봐봐. 새누리당에서 지금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론, 정부 여당에 관계된 언론들이 유족을 깡패라고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런 놈들한테 조문을 왜 갔냐고 얘기를 하지 않나? 이 유족 비하 지금 KBS만 문제가 아니라 MBC도 그런 거 아니야? 그니까 지금, 그래, 하나 보고 갑시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말이 나오니까, 망치년아, 네가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여러 뉴스가 있는데, 하나만 보면, 새누리 김재원, 계엄령 손질 이유는, 촛불 집회에서 망치 부인이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입수 발언 관련 유출자로 지목돼 조폭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김재원 의원이 계엄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차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연사로 나온 망치 부인이 김재원 의원이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SNS에서 급속히 퍼지면서 유신부활이라는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게 왠지 이 말은 내가 이거를 내가 맨 처음에 이 말을 한 것처럼 이거 잘못 안 거야. 그러니까 기사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요 모른 거예요. 이거 봐봐. 친박 김재원 왜 뜬금없이 계엄 법안 발의? 예. 아, 내가 이걸, 나도 이 기사 보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기사를 근데 그날, 내가 이 발언을 하러 가는 날, 아무도 이 기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이 김재원이가 계엄령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딱 듣자마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발언을 했고 그 발언이 이제 알려지면서 많이 알게 된 거였는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저거 옛날에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랐던 건 여러분 관심이 없었잖아요. 작년 여름에 작년 24일인가 작년 하여튼 7월 말쯤이었어. 예. 7월 말쯤에 내가 그러니까 내 손으로 단발머리 깎고 나서 촛불 집회 발언하면서 김재원 계엄령 얘기를 처음 한 거였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계엄령 이야기를 내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다니까. 뉴스 있어.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권도 찾아봐. 접견권 제한. 예.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잖아. 근데 나는 이 뉴스를 계속 보는 사람이잖아. 뉴스를 계속 보고 이상한 흐름을 계속 추적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 뉴스가 딱 귀에 걸렸던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얘기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병우.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편파 수사하고 그 다음에 피의사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피의사실이 뭐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범죄로 증명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피의사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내용은 공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돼. 근데 그 당시에 검찰에서 언론에 계속 공표를 했어요. 피의사실 공표. 이런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그런데 그 조사에서 증거는 없어. 제보를 받고 조사하고 있는 주제에 제보 내용을 언론에 다 공개한 거야. 이 사람은 검찰로서 자격이 있어 없어요? 유병우 아니에요? 유병우 아니야? 내가 유병우로 봤는데? 우병우야? 잠깐만요. 내가 잘못 봤다. 우병우? 미안해. 내가 눈이 지금 어른했고, 이게 잘못 봤어. 미안해. 우병우? 예. 우병우? 예. 유병우 치면 나오던데. 나도 유병우인 줄 알았어. 우병우야, 우병우. 이 사람이, 이 우병우라는 검사가, 우병우라는 검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한 거야. 계속해서 검찰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불렀어요. 3월달인가 4월 초인가 불렀어. 검찰로 불러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 재벌 총수들 검찰 조사받을 때 포토라인에 서서 사진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재벌 총수들 모자 눌러 쓰고 환자복 입고 마스크 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쑥 지나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혐의점 얼마를 받았다는 설만 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직접 불렀어요. 검찰로 불렀고
부르면서 이걸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헬기까지 띄워갖고 헬기를 띄워서 이 생중계까지 했어. 그렇게 불러다가 증거를 하나라도 제시했냐? 증거가 없었다니까요. 증거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를 불러다 조사를 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다 조사를 했는데 결국 증거를 못 잡은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이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기로 한 거야. 열 몇 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해놓고 증거를 못 잡아놓고 또 부르겠다 그런 거야. 그 얘기는 뭐냐?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욕을 계속 하려고. 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계속 모욕 주기, 증거 없는 혐의 사실 공표로 여론 재판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이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어. 왜냐하면 자신이 죽어야 자기 주변 사람들이 내 고통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있어. 그 당시에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뛰어내리게 한 건 언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검찰과 국세청, 이명박이고 검찰, 국세청, 언론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 그러니 이거는 정치적 타살이다 라고 내가 주장을 해서 제목을 썼어. 정치적 타살. 그래서 그 내용이 막 전파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한테 쫙 퍼졌어. 그때 내가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면서 제일 갑자기 시청자가 1000명이 넘었던, 내가 원래 500명 정도밖에 안 보던 방송이었는데 1000명 이상이 정치적 타살이란 말을 다 본 거야. 예.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생전 처음 본 놈들이 블로그에다가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이 죽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맨 처음에 그 글이 올라올 때는 자기는 법의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법의학적으로 볼 때 여기서 쫙 어떤 주장을 펼쳐. 근데 그게 다음 놈이 블로그에다 옮길 때는 맨 첫 번째 줄에 나는 법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를 딱 빼고 뭐라고 쓰느냐? 어느 법의학자의 글. 내가 그날 그 글을 다 추적했다니까요. 더 웃긴 건 그렇게 해서 글이 일파만파 퍼진 다음에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맨 처음에 썼던 그 블로그는요, 싹 지웠어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어중이 떠중이가 그 내용을 다 퍼돌린 거야. 어중이 떠중이가 그 내용을 막 퍼돌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경호원이 죽였다. 그렇게 퍼돌린 거예요. 왜? 그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설로 결국 이명박과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을 돌린 거야. 물타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 그거 몰랐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국민들을 물타기를 한 거야. 예. 그건 그 당시에 모든 국민이 이명박, 검찰, 조선일보를 잡았어야 됐어. 조선일보 폐간시킬 수 있었다니까? 이명박 하야시킬 수 있었어요. 탄핵할 수도 있었던 거야, 그건. 증거 없이 편파성한 검찰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그때 이명박한테 검찰이 매일매일 따로 보고했다는 기사도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주장한 대로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밀어붙였으면 이명박 물러났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웬 댓글 부대가 나타나서, 예, 그 댓글 부대들이 나타나가지고 경호원이 죽였다 설로 말을 바꾼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데요, 청와대 그러니까 그 대통령 경호실은요, 청와대에서부터 경호했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경호원도 마찬가지였고 청와대에서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을 나온 다음에도 모시는 거야. 그게 청와대 관례야.
청와대 경호실 관리야. 그거 다 지어낸 거예요.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 그거 다 지어낸 거야. 무슨 막 사진도 막 피 묻은 뭐 손사진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신 거 다 가짜라고. 그거 다 조작한 거예요. 누가 조작했냐? 누가 조작했냐? 타진요 조작했던 애들이 조작한 거예요. 예. 아직까지도 그 믿는 사람들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원이 죽였다고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 다 조작한 거야. 누가 조작했냐고? 누굴 것 같아요? 그 조작을 해서 조선일보, 검찰, 이명박이 받아야 될 비난이 무고한 경호원한테 갔어. 누가 조작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누가 조작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봐요. 그거 다 조작한 거야, 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야. 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롭히고, 포괄적 뇌물죄라는 걸로 구속시킬 준비를 했다니까? 그 10억 원 빌린 걸로 포괄적 뇌물죄로 구속시킬 준비를 했다고. 그러면서 또 권양수 여사를 또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그러면서 언론에다가 계속 뿌려서 혐의 사실을 뿌려가지고 진짜 노무현이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2명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이란 사람이 그때 뇌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구속됐든가 그랬었어. 그거 기억하세요? 그 사람들 나중에 무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측근 2명이 뇌물 받았다고 그 와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든가 기소가 됐든가 하여튼 그랬거든? 그거 1년인가 지난 다음에 무죄 받았어. 노무현 대통령 측근 2사람, 그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그때 무슨 뇌물 받았다라고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잡혀갔는데, 무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죄 받았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잡혀 들어갔을 때,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뭐 MBC 뭐 이런 모든 방송에서 허위사실 유포해서 구속됐다고 다 보도했잖아. 나를 2012년 11월 16일에 잡아 넣으면서 그때 언론사 한 26개가 나왔대. 26개가 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라고 다 보도한 거야. 근데 내가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어요.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왔거든. 그런데 그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설, 뇌물을 줬다는 주장 이렇게만 나왔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면 증거가 없는 내용들이야. 한겨레도 그 얘기, 나 무죄 받고 나왔다는 얘기 한겨레도 안 썼어. 찾아봐요. 내가 그때 무죄 받고 나왔다는 거 고발뉴스 하나? 그때 고발뉴스만 썼을걸? 내가 무죄로 나왔다라는 건 그때 고발뉴스만 썼던 것 같아. 예. 내가 그때 고발뉴스죠? 망치 부인 그 무죄 받았다는 얘기는 고발뉴스만 써줬어. 그리고 아무도 그 얘기를 안 써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나는 내가 허위사실 무죄를 받은 거를 그냥 나는 그게 우연인 줄 알았다니까? 걔네들이 착각한 줄 알았어. 그때 나를 2012년, 프레스바이플 했었었나? 맞아. 프레스바이플. 프레스바이플하고 고발뉴스 2군데서만 아마 써주고, 나머지는 안 써줬었어. 한겨레도 경향도 안 써줬어요. 근데 이제 내가 2012년 11월 16일에 잡혀갈 때는, 정말로 내가 허위사실 했다고 쟤네들이 오해해서 날 잡아갔나 보다 했어, 나도. 그리고 내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무죄를 받고 나올 때도 이제 진실을 알았나 보다 그러고 나왔다니까? 근데 내가 나와서 작년 여름에 알았잖아. 나를 국정원에서 스토킹하고 이게 정치적인 음모였다는 걸 내가 작년 여름에 알았어요. 하여간 그렇게 이 언론이 진실을 숨기는 게 그렇게 숨기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 앞에 나온 얘기만 보잖아. 막 뉴스에 보도된 내용만 보잖아.
실제로 그런 일이 2010년에,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 언론사를 이번에 여러분 KBS하고 MBC에서 KBS, MBC 보도국 간부들이 유가족들을 뭐 깡패라는 둥, 막 그런 것들이라는 둥 막 이렇게 막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명박이 되면서 언론사 26개 사장을 자기 선거운동 애들로 쫙 심었어. 그리고 거기서 반정부적인 기사 쓰는 기자들 다 내쫓고, 그 방송인들 전부 다 한직으로 지방 방송국으로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한 사람을 남겨두지 않은 거야. 그 뒤에 어떻게 했냐? 지네들이 보도 내용을 써줘. 그러면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이 그렇게 쓰게끔.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10년에 9월달이었을 거야, 아마.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어느 야구 선수가 술집에서 깽판을 쳐서, 예, 술집에서 깽판을 쳐가지고 파출소에 붙으려 갔다. 그런 기사가 한국방송하고 연합뉴스에서 나왔어. KBS하고 연합뉴스에서. 그래가지고 그 2주 동안에 그 야구 선수에 대한 모든 과거 기록이 다 나오고, 뭐 정말 나쁜 놈이라는 도배가 돼. 뉴스가 수백 개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구단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한국 프로야구 선수 협회에서도 제명당하고, 그래서 은퇴를 했어요. 2주 만에 은퇴 선언을 했어. 은퇴 선언 한 다음에 뉴스 하나가 나왔어. 맨 처음에 나온 KBS하고 연합뉴스가 오보였다고. 그게 오보였다고 나왔다니까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도 그 KBS하고 연합뉴스에서 그 기사를 쓴 다음에 누구도 이 선수한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없고, 그 갔던 술집에다가 전화해서 취재한 사람 한 명도 없었던 거야. 수백 개의 뉴스가 일제히.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하면, 이명박이 어떤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어. 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는데, 총리 후보 청문회에서 이 사람의 비리가 막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건 총리가 아니라 구속시켜야 된다. 결국 국민 60%가 65%가 얘 총리시키면 안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 총리의 청문회 기간, 그때 그 야구선수 뉴스로 도배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야구선수 그게 오보다라고 덮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로 갈아탔냐? 나영희 뉴스. 조두순 사건 알죠? 나영희 사건. 나영희 사건이라는 걸로 갈아탄 거야. 첫날 그 뉴스가 오보였다. 왜냐하면 이수근이가 그냥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은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떴던 게 나영희 사건이야. 그러면 그 나영희 사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조두순이라는 놈이 어린 여자아이를 아주 잔인하게 성폭행을 해서 아이의 내장기관이 망가져버린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게 KBS 쌈이라는 프로에 나와. 쌈이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범인은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라고만 나와. 항소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에 그 쌈이라는 프로가 나오고 3일 동안에 국민 30만이 서명운동을 해요. 최고형을 때려달라고 30만 명이 서명을 했어. 그러면서 온 나라가 나영희 사건으로 난리가 났었던 거야. 그런데 원래 그 사건이 벌어진 지 그게 벌써 2008년 겨울에 사건이 벌어지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범인 잡혀서 그 범인이 1심, 2심을 다 15년형을 받고, 쌈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3일 뒤가 대법원 확정 판결한 날이었어. 그런데 쌈은 그 얘기를 빼버린 거야. 일부러. 이미 1심, 2심 다 끝나고 대법원 판결 3일 전에 그 쌈이라는 보도에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나라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의 그 여자의 몸까지 보여줬잖아. 몸 사진도 보여줬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그건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도 성폭력 피해 아동을요 공개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리고 이 성폭력 범죄 불문율이 뭐냐?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했는지에 대해서 절대 보도하지 않아. 모방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이가 몇 번 어느 체위로 당했다는 얘기까지 보도가 다 됐었어. 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돌아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3일 만에 12년형이 확정돼.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3일 전이면 이미 12년형 확정된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쌈에서 보도하지 않았던 거야. 일부러. 국민의 눈과 귀를 완전히 그 나영이 사건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총리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이 새끼들 구속시켜야 된다 그랬던 총리가 그 3일째 되는 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임명장 받았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임명장 받았어요. 그게 바로 언론의 힘이었던 거야.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언론 보도, 그 다음에 2010년 이명박의 모든 범죄를 가렸던 언론 보도. 그거 지금 찾아봐요. 망치 부인이 지금 얘기한 내용들, 그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야. 이거 다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찾아보세요. 예. 찾아봐. 쌈에서 보도한 날짜, 그 다음에 조두순 대법원 확정 판결 검색해봐봐. 3일 뒤야. 그날 총리의 임명 됐다니까? 기가 막힌다니까. 그게 이 이명박 시대 언론의 매뉴얼이에요. 언론 매뉴얼. 이명박 때부터 지금 박근혜 때까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일관된 언론 매뉴얼이야. 여러분 있잖아요. 좌우지간 이 우병우를 왜 임명했느냐? 지금 이 우병우를 임명한 거는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 아니 이게 열흘 뒤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야. 그런데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검사를 민정수석으로 앉힌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서 다시 또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려는 거 아닐까?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뭘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서 또 능욕하려는 거 아닐까? 둘 중에 뭐냐?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해서 정말 이렇게 과격 시위를 유도하려는 거냐? 아니면 그 당시 검찰 수사 기록, 그때 편파 수사로 욕 많이 먹고 끝났는데 다시 노무현을 부관 참시하려고 다시 또 설설설로 또 죽이려고 끌어낸 거 아니냐? 둘 중에 뭐냐?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권양숙 여사, 지금 실형 살고 있는 조현호 검찰청장 했다는 인간이 경찰서장들인가를 경찰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거액의 차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가 걸려서 그게 증거로 확보되자 뛰어내려 자살한 거다 이러고 강의했잖아요. 그게 2011년 사건이었나? 11년인가 10년인가 할 때 그 사건이 터져. 그때도 그때 그 사건이 딱 터졌을 때요. 난리가 났었어. 노무현 대통령 차명 계좌?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 다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진짜냐? 이러면서. 그때 내가 딱 한마디를 하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조현호한테 우리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증거 보자. 차명 계좌 깔아. 그 얘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거 없이 그냥 한마디만 해라. 조현호 계좌 깔아. 계좌 보자. 그 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날 마치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별의별 얘기를 했지만 네티즌들 똑같이 댓글에다 다른 거야. 그래 계좌 보자. 어느 은행 계좌인지 계좌 깔아. 결국 계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고인 명예훼손으로 지금 실형 살고 있어. 증거 없었어요. 그것도
그것도 여러분 몰랐죠? 예.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딸 기소.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 전에. 권양숙 여사의 차명 계좌 발견. 그런 기사가 또 떴어. 권양숙 여사가 차명 계좌를, 거액의 차명 계좌 그 발견. 그런 기사가 또 뜬 거야. 그때도 내가 한마디 했지. 우리는 계좌 깔아. 그 얘기만 하면 된다. 증거 보자. 그래. 아니, 만약에 계좌가 있으면, 차명 계좌 있으면 그거 욕먹어야지. 그래. 증거 보자. 어떻게 됐을까요? 100몇십만 원 있었던 생활비 통장. 권양숙 여사 여비서가 관리하는 100몇십만 원 그 시장 보고 이러는 돈, 생활비 통장. 그걸 차명 계좌라고 했던 거야. 그것도 몰랐지? 그걸 비자금이라고 깠다가 걸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했냐? 노무현 대통령 딸을 결국 기소해서요.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집행유예? 뭔가 죄를 지었고 유죄란 얘기네? 그죠? 그 죄가 뭐였냐? 노무현 대통령 딸이 지었단 죄가 뭐냐? 아까 그 10억.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빌린 10억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집을 샀어. 미국에 있는 집을 샀든가 빌리든가 그런 거야. 빌린 건가 샀든가 그랬어. 근데 그 집이 한국인 소유였어요. 한국인 소유의 미국에 있는 집을 이제 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 대금을 이 권양숙 여사가 그 집주인한테, 한국인 출신 집주인한테 한국에서 줬어. 왜냐하면 이 돈을 권양숙 여사가 외화로 바꿔서 보내다 보면 오해를 낳을 수 있잖아. 뭐, 자금 도피라는 동, 얼마나 뉴스거리가 됐겠어. 노무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조성해라. 이러면서 개지랄 떨었을 거 아니야. 외화 밀반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그 한국인 주인을 우리나라로 불러서 그 사람한테 한국 돈으로 돈을 준 거야. 그랬더니 이 시계 안 받았다니까. 시계 받았다는 게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지금부터 님 시계 받았다는 얘기하시면 님 고소당하십니다. 예. 시계 받았다라고 지금 시계 받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 전부 다 스샷 떠주세요. 님 고소당하셔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자, 그때 그 돈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10억을 이제 빌렸잖아. 빌려서 한국인 주인한테 그 돈을 준 거야. 집값으로. 그랬더니만 이 한국인 주인이 그 돈을 외화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데 그 외화로 바꿀 때 이 주인이 외환관리법을 위반한 거야. 자기가 그 돈을 외화로 바꾸면서 어느 금액 이상을 외화로 바꿀 때는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하는 게 귀찮으니까 불편법으로 바꿔서 나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딸의 죄냐, 그 집주인의 죄냐? 노무현 대통령 딸의 죄냐, 그 집주인의 죄냐? 그래갖고 그 집주인이 계속해서,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오늘? 스팸이다. 노무현 대통령 그 집주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건 내가 그 외화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지. 우리 집에 세입자하고 관계없다. 증언도 했어. 재판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기어이 기소했잖아. 아예 여기 이 노무현 딸이 바꿔서 갔으면 될 일을 왜 집주인한테 현찰 한국돈으로 줬냐. 그거는 집주인이 죄를 짓도록 교사한 거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딸이요. 집행유예 받았어요.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내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딸이 집행유예를 받았어.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예. 그 외환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아니 그러면 그 한국인 그 집주인이 자기 죄다. 자기가 그 절차를 밟기 귀찮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기어이 이명박 정부에서 유죄 판결했잖아. 예.
그 외환관리법이 여기 권양숙 여사하고 그 노무현 대통령 딸이 한국에 불러서 한국 돈으로 돈을 준 거야. 오해를 낳지 않으려고. 근데 그 주인이 그 돈을 절차를 밟아서 가지고 나갔어야 됐는데 그 절차 밟기가 귀찮아가지고 그 편법적으로 바꿔서 나간 거야.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재벌들은 그렇게 돈 빼돌려도 안 걸려. 그래서 그 아줌마도 그 집주인도 자기가 다른 돈도 그렇게 바꿔서 나갔는데 안 걸렸으니까 바꿔서 나간 거야. 그런데 그걸 추적해서 결국 너가 왜 한국 돈을 줬냐 이래갖고 처벌한 거예요.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잘 몰랐지? 그치? 여러분 이런 내용 잘 몰랐죠? 여러분 이런 내용도 모르고 노무현 운지 그러고 돌아다녔지? 노무현 대통령 막 욕했잖아. 덩달아 욕했잖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특히 이제 메이저 언론 여러분이 메이저 언론은 그럼 그러니까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문화일보. 이런 8개를 비롯해서 무슨 경제신문, 연예신문까지 26개 신문사에 이명박 선거운동했던 애들이 사장을 하고 있어. 걔네가 똑같이 어떤 뉴스를 띄우기로 하면 26개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26개 기사를 어떻게 할까요? 포털 메인에서 댓글 부대를 시켜서 막 클릭을 해. 그러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모바일로 네이버 들어가면 뉴스 뜨는 거 있죠? 그렇게 뜬 뉴스가 그렇게 나온 뉴스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 여러분들이 뉴스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내용 때문이야. 한겨레도 마찬가지야? 한겨레가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저는요, 한겨레 신문도 100% 안 믿어요. 한겨레나 경향도 100% 안 믿어요. 왜냐? 위험한 발언? 뭐가 위험한 발언이야? 한겨레 신문도 제가 100%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가, 한겨레 신문의 대주주가, 한겨레 신문의 주주들 중에 정몽준도 있어. 한겨레 신문 주주들 중에 정몽준도 있다니까? 그리고 경향신문이 지금 새 들어있는 곳이 무슨 국가기관 건물인가 그래. 그래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도 나는 100%안 믿어요. 80%만 믿어.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는 몇 프로 믿냐? 조선, 중앙, 동아에서 믿을 건 TV 프로밖에 없어. 믿을 건 TV 프로. 나머지는 안 믿어. 조중동 연합하고 문화일보에서는 TV 프로 말고는 안 믿어요. 날씨도 틀리기 때문에 안 믿어. 걔네들은 이제 뭐라 그러나 지면 크기로 봤을 때 그 신뢰도 한 5%? 오늘의 운세는 다 틀려.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JTBC는요. 손석희하고 정관용 거 빼고는 안 믿어. 손석희하고 정관용 뉴스만 믿지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 언론의 신뢰도라는 게 여러분 언론을 100%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100% 믿으면 안 돼. 나도 한 80%만 믿도록 해. 그리고 20%는 여러분이 계속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 여자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 정말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검색을 하세요. 내 말 100%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망치 부인이 얘기하는 거 계속 검색을 하세요. 내가 얘기한 단어들 몇 개를 넣어서 계속 검색을 해. 검색을 하면서 들어야 여러분이 망치 부인 말이 맞는 게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면 강퇴하잖아요. 내가 언제 의심해서 강퇴를 했어. 개소리해서 강퇴한 거지. 나는 나도 나를 의심하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모르는 게 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사실 소위 용역들한테, 그러니까 그 댓글 부대원들이 갖고 온 것도 있어. 나는
뭐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무조건 믿지 않아. 언론을 무조건 믿지 않고 노무현, 김대중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노무현, 김대중 비판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많은 댓글 부대원들이 오해하는 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100% 믿는 줄 알아. 자기가 100% 옳은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거기서 여러분이 나를 못 이기는 거야. 왜? 나는 100% 날 믿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나는 틀릴 수 있다. 난 항상 그런 생각을 해. 그래서 소위 이 벌레들이 갖고 온 뭐 주장한 내용 있잖아. 그러면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 그래. 걔네들이 갖고 온 내용을 한번 보자. 그리고 보면 답이 있어 거기. 나는 언제나 내가 100% 맞다는 생각 안 하고 저들이 100% 쟤네들이 옳은 소리 할 수 있다는 생각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보기 때문에 보통 내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 많은 사람이 자기가 100% 맞다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오류가 와. 어떤 오류냐? 사실 그 객관적인 팩트를 보질 못해요. 내가 옳다라는 고집을 가지고 자료를 보면 그 자료 순수한 100%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도 100% 믿질 않아요. 내가 틀렸을 수 있다. 국정원 벌레들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걔네들이 갖고 온 자료를 순수히 100% 팩트가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못 본 내용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보고 싶은 내용만 보고 갖고 온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색안경을 끼고 나는 100% 옳은데 저 새끼가 틀린 얘기를 갖고 왔어. 그러니까 반론을 해야지 라고 자료를 보지 않아. 그래?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료를 봐. 그러면 그 자료를 100% 순수하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그들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 장면 보신 분. 망치 부인이 이제까지 그래 내가 틀렸을 수 있으니까 같이 자료 좀 보자. 그래 놓고 걔네들이 들고 온 자료에서 걔네들의 오류를 찾아내는 거 보신 분. 나는 방송을 항상 그렇게 했어요. 예. 왜냐? 나도 나를 못 믿어. 나도 나를 100% 못 믿어요. 근데 사람이 말이에요. 살면서 자기는 100% 틀리지 않다라는 생각처럼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발 드는 건 누구냐 하면 그 개들도 한 3년 망치부인 방송을 듣고 나면 손들어 그러면 아빠를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100% 옳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그래야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100% 옳다는 생각으로 진실에 눈 감아요. 저는 그래서 나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 나는 그러니까는 벌레들이 갖고 온 자료도요. 100% 순수히 걔네들이 100% 맞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는 거야. 그러나 100% 맞을 수 있지만 혹시 잘못된 게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거지. 그러면 반드시 있어.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타진요에 올라왔던 자료들을 분석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뉴스들을 분석하면서도 나는 그래요. 이 100% 믿지 않고 이 뉴스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뉴스의 단점을 찾으려고 봐. 그러면 망치 부인이 신뢰하는 언론은 한겨레, 경향, 오마이, 프레시안, 뷰스앤뉴스, 미디어 오늘, 고발뉴스, 뉴스타파, 국민TV, 또 뭐 시사인, 뭐 이 정도를 망치 부인이 되게 신뢰를 해요. 뭐 한겨레 21, 주간경향 이런 거. 왜 그런 12개 언론을 망치 부인이 신뢰하냐면 이 언론들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무섭게 비판했어. 노컷뉴스는 나는 한 30%, 그러니까 노컷뉴스는 나는 그 김현정 뉴스쇼하고 김현정 변상욱 기자 정도? 하근찬? 김현정 변상욱 하근찬 뉴스 정도만 믿고 나머지는 그렇게 100%는 안 믿어요. 예. 자, 망치 부인이 왜 이 12개 언론, 13개 언론은 뭐 신뢰도 50% 이상이라고 보느냐? 절반 이상 믿을 만하다고 보느냐? 이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때는 이명박을 비판했어. 일관된 태도야. 노무현 때 미국산 소고기 수입할 때 비난했던 언론이 똑같이 이명박 때 비판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조선, 동아, 문화, 연합, YTN 얘네들은 이명박 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날마다 나발을 불더니 이명박 때 한미 FTA하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한다니까 광우병이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노무현이 추진할 때는 광우병 한국인에게 특히 취약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내용이야. 그랬던 새끼들이 이명박 때는 광우뻥이라 그랬다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노무현 때는 한미 FTA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기준 강화하라고 지랄을 쳤다가 이명박이 전량 수매에도 아무 말 안 하는 언론. 이건 언론일까 아닐까? 언론이 아니에요. 나는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을 비판하고 박근혜 때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이야. 왜? 최고 권력은 부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최고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무현 때 노무현을 비판하면서 한미 FTA 비판 방송을 했던 거예요. 나는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나는 노무현 대통령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랬다는데 그리고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은 너무나 충격 먹어갖고 안 보거나 아니면 막 변명을 하거나 그래. 근데 나는 그래?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뉴스를 쫙 봐. 쫙 보다 보면 뭐가 나온다? 진실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앞으로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사를 박근혜가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될 위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해다 안 되니까 북풍도 안 먹혀. 연평도 생중계, 그 다음에 비행기, 무인기 이것도 안 먹혀. 이제 YTN하고 SBS가 크게 한 건씩 해주는 바람에 이제 북풍도 안 먹혀.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를 유일하게 돌파할 가능성은 뭐다? 또 노무현 죽이기. 또 노무현 죽이기로 한번, 마지막 기대는 것 같아. 쟤네들이 지금 막 북한 북풍몰이, 그 다음에, 이런 걸 해보려는데 안 된 거야, 다. 세월호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세월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궁금해하는 게, 아니, 왜? 도대체 이번 세월호 사건은 왜 터진 거냐?